독일에는 남자들만 살았던 남자섬과 여자들만 살았던 여자섬이 있다. 남자섬은 독일어로 신사를 뜻하는 헤렌과 섬을 뜻하는 인젤이 합쳐진 헤레 인젤이라 불리며 남자만 살았고, 숙녀를 뜻하는 프라우엔과 인젤이 합쳐진 프라우엔 인젤, 즉 여자섬이라 불린 이 섬에는 여자만 살았다. 대체 이 섬들은 왜 남자섬과 여자섬이 된 것일까?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 킴지우스에 있는 4개의 섬, 그중 가장 큰 섬인 헤레 인젤, 즉 남자섬은 총 면적이 2.38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약 4분의 1 크기다. 남자섬에는 웅장한 궁전과 넓은 광장, 위엄을 갖춘 정원이 펼쳐져 있고, 남자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처에서 남성적인 시원시원함이 묻어난다. 그리고 남자섬에서 보트를 타고 북동쪽으로 약 15분 정도 가면 킴제우스에서 두 번째로 큰 프라우엔 인젤, 즉 여자섬이 있다. 총 면적이 약 0.155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여자섬은 곳곳에서 여성스러운 섬세함이 돋보이는 곳이다. 그런데 킴제우스의 두 섬이 남자섬과 여자섬으로 불리게 된 것은 8세기부터였다. (8세기) 독일 바이에른주는 프랑크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에른에서도 프랑크 왕국의 국왕보다 바이에른의 대주교 성 로드베르투스가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실제로 로드베르투스 대주교는 프랑크 왕국의 후대왕을 결정지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가톨릭의 번성을 위해 프랑크 왕국 전역에 성당을 세웠다. 그리고 사제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수양할 수 있도록 수도원을 세울 만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우연히 킴제우스에 있는 한 섬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던 킴제우스의 무인도. 로드베르투스는 이곳에서 사제들이 아무런 유혹 없이 조용한 환경에서 수행에 몰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그 섬에 수도원을 지었고 수십 명의 사제들을 섬으로 보내 생활하게 했는데, 때문에 이 섬에는 여자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됐고, 여자는 남자 섬으로 가는 배에 절대 승선할 수 없었다. 만약 여자들이 섬에 들어와 적발될 시 적발된 여자에게 채찍질을 가한다는 법이 있을 정도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섬을 남자 섬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바이에른의 공작 타실로 3세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바이에른 교회에 잘 보이기에 킴제우스에서 두 번째로 큰 섬에 수녀원을 세웠다. 그리고 섬에 들어온 여자들은 평생 섬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섬의 여자들은 평생 수녀원에서 정신 수양을 했고, 잡은 물고기를 훈제하거나 약초를 말렸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수확물을 육지의 생필품과 교환해 생활했다. 그리고 이 섬에는 남자들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생필품을 섬으로 싣고 오는 일 또한 여자들만 할 수 있었다. 이에 사람들은 이 섬을 여자섬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남자섬이 그러했듯이 여자섬 역시 종교적 수행과 금욕을 상징하는 섬이 됐다.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기독교적 세계관 때문에 탄생하게 된 킴제우스의 남자섬과 여자섬, 각각 남자만 혹은
여자만 출입할 수 있었던 두 섬의 오랜 전통은 천여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1878년 남자섬은 중대 기로에 서게 된다. 우연히 남자섬을 방문하게 된 한 남자. Ich kann nicht glauben, wie schön es ist. 남자섬의 경치에 감탄한 남자는 당시 남자섬의 소유주였던 바이에른 왕국의 아길로핀 공작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섬을 통째로 사버렸다. 섬을 산 남자는 다름 아닌 바이에른 왕국의 4대 국왕 루드비히 2세였다. 루드비히 2세. 음악과 예술을 사랑했던 그는 디즈니랜드에 있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성의 모델이 된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지은 장본인이다. 건축물에 대한 죄가 깊었던 그는 킴제우스의 남자섬을 통째로 사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완벽하게 지어난 헤르킴제 궁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름다운 분수와 웅장한 정원 등 헤르킴제 궁전이 하나씩 완성돼 가자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었던 남자섬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섬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다. 루드비히 2세는 수도원에서 수양 중인 사제들이 계속해서 남자섬에 남아 수양할 수 있게 배려해줬을 뿐만 아니라 Keine Freundin sollte dieser Insel eintreten. 남자섬에 여자들이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더욱 강화했던 것이다. 심지어 루드비히 2세는 누이가 자신을 보러 남자섬을 방문하겠다는 전가를 보냈을 때도 남자섬에 여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그레그 킹은 루드비히 2세가 남다른 성적 취향 때문에 남자섬에 여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금기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레그는 루드비히 2세의 전속 요리사의 증언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요리사에 따르면 루드비히 2세는 늘 혼자서 식사하는 것을 즐겼지만 반드시 2인분을 준비시켰다고 한다. Ihres Majestät, wie mögen Sie das Steak? 루드비히 2세는 평소 존경했던 루이 14세와 몽상 속에서 대화를 하며 식사하는 것을 즐겼는데 고인이 된 루이 14세의 화상과 대화하는 루드비히 2세의 모습이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 같았다고 요리사는 회고했다. 뿐만 아니라 루드비히 2세는 남자섬에 머물면서 매일 밤마다 파티를 열어 잘생긴 병사들에게 터키식 옷을 입혀 춤을 추게 했던 기록이 전해진다. 이러한 정황들을 토대로 그레그는 루드비히 2세가 특별한 성취향 때문에 남자섬에 관심을 갖고 남자섬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흠모의 대상이었던 루이 14세에 대한 애정을 담아 루이 14세가 완성한 베르사유 궁전과 똑같은 헤르킴제 궁전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천여 년의 역사 동안 여자들의 출입이 금지됐던 남자섬의 오래된 전통이 단번에 깨지고 마는데 천년의 금기를 깬 사람은 다름 아닌 히틀러였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1941년 독일에서 연합군 스파이 때문에 군사기밀이 새어나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독일의 히틀러는 부하들에게 작전을 의논할 수 있는 비밀 요새를 찾으라고 명령한다. 이에 나치는 히틀러에게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킴제우스의 남자섬에 대해 보고하는데 Das wird eine Herreninsel.
보고를 받고 호기심을 느낀 히틀러는 당장 가서 직접 섬을 둘러본다. 그리고 루드비히 2세가 지은 헤르킴제 궁전의 화려한 모습에 넋을 잃고 마는데 히틀러는 곧바로 그곳을 개인 별장 겸 비밀회의 장소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자 섬의 사제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시중들은 하인과 요리사 등 필요한 여성 인력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여자들은 절대 출입할 수 없었던 남자 섬의 오랜 전통을 단번에 깨뜨렸던 것이다. 남자 섬뿐만 아니라 여자 섬 역시 나치가 점령하면서 남자들의 출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1200년 동안 금남의 섬, 금녀의 섬으로 존재했던 두 섬의 운명.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섬은 독재자에 의해 자유를 찾게 된 것이다. 현재 김제호수의 두 섬은 성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자섬, 여자섬으로 불리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에 얽힌 역사의 한 장면을 관람하기 위해 김제호수를 찾고 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공통된 간판 하나. 바로 이발소의 상징인 청색, 홍색, 백색의 삼색 기둥이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색은 인체의 특정 부분을 뜻한다고 한다. 청색은 정맥을, 홍색은 동맥을, 백색은 신경을 상징했던 것이다. 의미만 보면 이발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삼색 기둥이 왜 전 세계 이발소의 상징이 된 것일까? 삼색 기둥은 중세시대 유럽에서 외과 병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당시 외과 의사들이 병원을 뜻하는 표시로 쓴 것이었다. 그런데 삼색 기둥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중세 외과 수술은 고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했다. 진통제나 마취제가 없어 모든 수술은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고통스러운 수술은 신체 절단 수술이었다. 의사는 절단 수술을 받는 환자가 몸부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쇠사슬로 온몸을 묶고 단단히 고정한 후 독과 망치 등으로 뼈를 잘랐고 환자는 맨정신으로 모든 수술 과정을 버텨내야 했다. 게다가 수술 후에는 뜨겁게 달군 인두로 상처를 지져 지혈했다. 환자는 수술 내내 공포와 고통에 시달렸으며 쇼크나 후유증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환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 역시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당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교회는 외과 수술을 야만 행위로 규정하며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고 심지어 의학 발전에 필수적인 해부학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교회는 모든 질병은 신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고 설교했던 것이다. 결국 교회의 이러한 인식 때문에 당시 외과 의사의 신분은 불결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회의 최하층민으로 천대받았다. 그런데 모든 의사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 내과 의사들은 예외였다. 중세 유럽의 의과대학은 귀족에게만 입학을 허락했는데 그들은 신체에 직접 칼을 대는 외과 수술을 지위에 맞지 않는 이단적인 행동으로 여겼다. 당시 의과 교육을 받은 의사는 성직자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하거나 살을 베는 행위가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의과대학은 교양 과목과 이론 수업을 강조했으며 내과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거나 학리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에만 열중했다. 그런데 그조차도 과학적인 의학 지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What is the best way to cure stomach ache? We should make our patients run or walk for a while. Otherwise, we will bear a tighter on the belts and make them vomit. I think we should hang them upside down. 심지어 내과 의사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환자를 직접 만나는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에게 의학은 실습과 상관없는 학문이었던 것이다. 특히 해부나 수술 등을 경멸했던 내과 의사들에게 외과 의사는 머리 대신 직접 손을 써서 일을 하는 단순한 기술자에 불과했으며 지성을 갖춘 교양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의학은 이론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내과 의사들은 외과 수술을 천한 일이라 여기며 회피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일을 담당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내과 의사들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이발사였다. My husband is injured. I don't think I can save it. I think we have to cut it off.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이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칼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했다. 당시 이발사들은 칼을 다룰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칼을 다루는 솜씨 또한 능숙하고 재빨라 외과 수술을 맡는데 적임자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이발사와 외과 의사를 병행하는 새로운 직종이 탄생했는데 바로 이발 외과 의사였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했다. 이발 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으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글조차 읽지 못했던 것이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대학을 졸업한 내과 의사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외과 수술을 천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형 집행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았다. 때문에 내과 의사들은 이발 외과 의사들을 하찮은 조수로 여겼다. Well, just remove the boil and clean it afterward. 이발 외과 의사들은 내과 의사들의 통제와 명령 아래 크고 작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발 외과 의사들의 활약은 눈부셨다. 그들은 환자들을 꺼려하는 내과 의사들과는 달리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의술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러던 중 이발 외과 의사였던 앙브로아즈 파리는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총상치료법은 총알을 빼낸 상처 부위를 벌린 후 펄펄 끓는 기름을 붓는 방식이었다. 뜨거운 기름이 상처를 소독해 빨리 아물게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너무 심한 고통 때문에 환자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아우성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수술을 위해 준비해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What should I do? It's better use the ointment before it's too late. 결국 파레는 급한 대로 약재를 섞어 만든 보약을 상처에 발라주었는데 다음 날 파레의 우려와 달리 환자들은 상처가 많이 아물어 있었고 끓는 기름으로 치료한 것보다 고통도 훨씬 적었다. 파레가 취한 응급처치가 오히려 훌륭한 치료법이었던 것이다. 파레의 의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지자
프랑스 국왕은 그를 의사로서 최고의 영예인 궁중 전속 의사로 임명했다. 내과 의사가 주류였던 당시로선 파격적인 인사 조치였다. 그 후 파레의 가문은 프랑스 국왕의 전담 의사를 4대에 걸쳐서 역임했고 미천한 이발외과 의사에서 신분이 상승된 파레의 사례는 외과 의사의 지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발외과 의사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고 내과 의사들과의 차별은 더욱 심해졌다. 당시 내과 의사들이 긴 가운을 입는 것과 달리 이발외과 의사들은 짧은 가운을 입어야 했으며 동등한 의사로서 존중받지 못했다. 결국 차별을 견디다 못한 이발외과 의사들은 의사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일부 의과대학의 외과 과정을 개설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내과 의사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긴 가운을 입기 시작했으며 이발외과 의사들을 위한 고유한 상징을 만들었다. 바로 정맥을 나타내는 청색, 동맥을 나타내는 홍색, 그리고 신경을 나타내는 백색을 이용해 만든 삼색 기둥이다. 그리고 내과 의사보다 전문화되기를 원했던 이발외과 의사들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발사의 역할을 버리고 외과 의사의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이발외과 의사가 자신들의 보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내과 의사들은 이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다. 외과 의사가 전문적인 직업군이 되는 것을 막기로 한 것이다. 그 방법은 의과대학의 이발외과 의사를 양성하는 속성 과정을 개설해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이발외과 의사의 자격증을 주는 것이었다. 즉, 외과는 몇 년에 걸친 내과 교육 과정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고 아무나 쉽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또한 대학 출신의 이발외과 의사들이 상징으로 썼던 삼색 기둥을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이발외과 의사들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성이 떨어지도록 만들었다. 결국 사람들은 의과대학을 나온 전문 이발외과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이발외과 의사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내과 의사들의 방해로 대학 교육을 통해 전문인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이발외과 의사들은 여전히 지식 수준이 낮고 미천한 계급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씻어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내과 의사들의 술수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져 마취제와 세균 감염을 막는 모균법이 개발되자 외과 의사의 역할은 점점 전문적인 영역이 된 것이다. 외과 의사와 이발사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분업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프랑스는 1657년 수염만 깎는 이발사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이발사의 치료 행위를 금지하고 1731년 외과 아카데미를 창립해 외과 의사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 후 이발사들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는 일만 하게 되었는데 중세시대 이발뿐 아니라 외과 수술까지 맡았던 이발외과 의사들, 그들은 당시 천대받았던 외과 의술을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솜씨로 수많은 생명을 살린 진정한 외인들이었다. 의사와 이발사로 분업화된 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발소의 삼색 기둥은 과거 그들이 외과 의사였음을 말해주는 역사의 흔적이 된 것이다. 인구 1000명이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 로마 북서부에 위치한 가톨릭 교황국이다. 이곳에는 전 세계 약 10억 명의 가톨릭 신도를 통괄하는 교황청이 있다. 때문에 바티칸 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국제 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바티칸 시국을 500년이 넘도록 지키고 있는 군인은 다름 아닌 스위스 군인이다. 이탈리아 한가운데 있는 바티칸 시국을 왜 이탈리아 군인도 자국 군인도 아닌 스위스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일까? 스위스 군인들이 바티칸 시국을 500년이 넘도록 지키고 있는 것은 남다른 용맹함과 신의 때문이다.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인 스위스. 그러나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국토의 20%만이 경작이 가능한 산악국가로서 식량이 항상 부족했고 산업마저 발달하지 못해 스위스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그런 가난한 스위스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용병이었다. 중세시대 당시 대규모의 고용을 보장하는 최대 산업은 전쟁뿐이었는데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강국들은 영토 확장을 위해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용병이 필요했다. 그래서 스위스인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돈을 받고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스위스인들이 유럽에서 용맹하다고 알려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315년 유럽 열강인 오스트리아의 침략을 받게 된다. Wir müssen den für jeden Preis stoppen! 스위스 청년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 결과 오스트리아의 병사 4,000명 가운데 1,500명이 전사했다. 스위스 청년들이 막강한 오스트리아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이다. 그러자 이 전투의 승리로 스위스 군인들이 강하다는 평판이 전 유럽으로 확산된 것이었다. 유럽 각국에서는 용맹한 스위스 군인들을 용병으로 쓰고 싶어했다. 게다가 스위스 군인들의 독특한 전술에 매력을 느꼈는데 스위스 군인들은 거대한 창과 도끼와 갈고리를 결합한 헬버드로 무장한 뒤 행렬로 대형을 짜서 단체로 밀고 나가면서 창과 헬버드로 적을 공격했다. 이러한 전술과 용맹함 때문에 스위스 군인들은 유럽 최고의 용병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스위스 용병의 용맹을 더욱 떨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1527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스페인 군인 6,000명과 독일 용병 16,000명을 이끌고 교황이 거주하고 있는 바티칸 시국을 침공했다. 당시 교황청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용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카를 5세 군대가 쳐들어오자 용병 모두가 도망친다. 그런데 Kommandant Reust, kehr zurück für dein Land. Du kannst nichts dafür machen. Unsere Aufgabe ist, den Vatikan zu schützen. Und wir werden die Heiligkeit bis zu schützen. 다른 나라에서 온 용병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스위스 용병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스위스 용병들은 187명 가운데 147명이 전사하면서까지도 교황 클레멘스 7세를 안전하게 피신시킨다.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심지어 개신교 신자였던 스위스 용병들이 종교를 초월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에 대해 큰 감동을 받게 된다. 이때부터 바티칸 시국은 스위스 용병만을 고용하는 전통이 생겼다. 군인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용병은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를 두고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가장 신용할 수 없는 것이 용병이라고 표현했다. 연불보다는 제빠, 즉 돈에만 관심을 두는 용병의 특성을 두고 한 말이다. 비록 스위스 용병들도 돈으로 고용된 병사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신의와 충성심이 있었다. 프랑스 혁명 당시인 1792년 루이 16세의 거처였던 파리의 퀼르리 궁전까지 시민혁명군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Votre Majesté, les révolutionnaires sont déjà là. Vous devez repartir au plus vite. Appelez les gardes de palais. Mais ils se sont déjà enfuis. Allez, bâtard. Ils sont allés boire. 루이 16세의 곁을 지킨 프랑스 궁전 수비대는 이미 도망간 상태였다. Repartez de votre putain de paix. 루이 16세는 이미 대세가 기운 것을 알고 자신을 호위하던 스위스 용병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는데 On ne peut pas faire ça, Votre Majesté. 그러나 스위스 용병들은 루이 16세의 명령을 거절한다. On n'a pas à se battre parce que vous êtes étranger. Donnez-les le roi et repartez de Paris. On ne peut pas faire ça. On doit protéger le roi. 당시 충돌을 원하지 않던 시민혁명군은 스위스 용병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신의를 생명처럼 여긴 스위스 용병들은 자신들이 맺은 계약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혁명군과 끝까지 싸웠다. 그 결과 700여 명의 스위스 용병 전원이 목숨을 잃게 된다. 이 사건은 신의와 충성심을 보여준 사례로 스위스 용병들의 신화가 되었다. 스위스 용병의 신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1807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을 침공한다. 놀랍게도 프랑스의 용병으로 간 아버지와 스페인의 용병으로 간 아들이 서로 적으로 마주치게 된 것이다. Vater? 하지만 부자지간이었음에도 이들은 각국에 고용된 용병으로서 계약을 지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싸웠다. 스위스 용병들은 이 정도로 신의를 중요시했다. 스위스 용병들이 신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만 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런 이유는 프랑스 혁명 당시 스위스 용병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Es tut mir so leid, dass ich nicht nach Haus zurückgehen kann. Unsere zukünftige Generation wird nicht Arbeit sein, wenn unsere Angestellten den Glauben in uns verlieren. So, ich werde diesen Kontrakt bis zum Tod auszeichnen. 즉, 자신들이 신의를 잃으며 후손들에게 더 이상 용병 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스위스는 또다시 가난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조국 스위스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신의를 지켜야만 했던 것이다. 이렇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스위스 용병들은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용병이 되었다. 이 때문에 바티칸 시국은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스위스 용병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 때문에 용병으로 전쟁에 나가 싸워만 했던 스위스인들. 비록 돈과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용병이었지만 끝까지 신의를 지킨 이들의 정신은 오늘날 부국 스위스를 만들었다. (1776년 7월 4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13개 주 대표는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미국 대륙회의에서 기초한 선언문을 낭독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미국은 식민지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 독립의 기초가 된 미국 독립선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었다. 바로 존 애덤스와 토머스 제퍼슨. 사람들은 그들을 숙명적 동행자이자 역사적 라이벌이라 불렀다. 18세기 후반 영국으로부터 이제 막 독립한 미국은 아직 틀이 갖춰지지 않은 허약한 국가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자국의 발밑에 두려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던 1796년 미국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뒤를 이을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대통령으로 유력한 후보는 두 명, 존 애덤스와 토머스 제퍼슨이었다. 1735년생인 존 애덤스는 23세의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고 30살이 되었을 때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내 대표적인 친영파 정치인이었다. 반면 1743년생인 토머스 제퍼슨은 24살의 변호사가 되었고 26세 정치에 입문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내 대표적인 친불파 정치인이었다. 당시 영국에서 갓 독립한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따라 구분이 바뀔 운명에 놓여 있었는데, 1797년 3월 4일 드디어 당선된 미국 제2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고 있었다. 조지 워싱턴을 잇는 제2대 대통령, 주인공은 바로 존 애덤스였다. I'll make this nation strong so that we can stand firm in this world. That reckless dumpy's only interested in ruling. 속으로 대통령을 비웃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Now, let's meet our new Vice President, Mr. Thomas Jefferson. 그는 바로 부통령이 된 토머스 제퍼슨이었다. 그리고 I promise you that I will never go back on my principles, no matter what. What principles? That's like Beanpole who never shows his cards. 대통령인 존 애덤스 역시 부통령인 제퍼슨을 경멸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째로 투표수가 많은 후보를 부통령으로 임명하는 정치 제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투표자 애덤스가 대통령이 되었고, 공교롭게도 애덤스의 상대편 당 지도자 제퍼슨이 채점자가 되어 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에 걱정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 두 사람은 외모부터 정치 성향까지 정반대인 인물이었고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190cm가) 넘는 거구였던 제퍼슨, 그에 비해 키가 작고 뚱뚱한 애덤스. 사람들은 애덤스를 비만각하라고 놀리기도 했다. 또한 호전적이며 수다스럽고 다혈질이던 애덤스에 반해 제퍼슨은 좀처럼 속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런 제퍼슨을 음흉한 신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두 사람의 상반된 정치적 성향이었다. We need a powerful federal government. We should put freedom and the rights of each state first. 대통령이 된 애덤스는 강력한 국가 중심의 연방주의를 표방했지만, 부통령이 된 제퍼슨은
각주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반연방주의를 주장했던 것이다. That thoughtless beanpole! How come the vice president is so openly critical of his president? 어느 것 하나 맞지 않는 두 사람.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다. 1785년부터 애덤스는 런던에서, 제퍼슨은 파리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으며 초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밑에서 애덤스는 부통령으로, 제퍼슨은 국무장관으로 함께 일했던 것이다. 이미 이때도 두 사람 사이의 골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었는데 애덤스가 2대 대통령에, 제퍼슨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그들의 관계는 더욱 틀어지고 말았다. Did you see just that? He pretended he didn't see me because he didn't want to say hello to me, right? I don't think so, Mr. President. Hello, my friend. Mr. President, there's no need to flatter me. Right. I'm not your friend, you dumpy. What a hypocrite.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있었다. 두 사람은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기 전까진 둘도 없는 친구였던 것이다. (1776년 7월 4일) 영국의 가혹한 지배와 경제적 약탈을 참다 못한 미국은 13개주 식민지 대표가 모여 독립을 선언했다. 이 독립선언이 있은 후 약 8년 뒤인 1783년 9월 3일 비로소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둘도 없는 친구였던 애덤스와 제퍼슨은 벤자민 프랭클린,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과 같은 정치가들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 작업을 수행했고, 이후 두 사람 모두 독립의 아버지라 불렸던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뜻을 같이하여 미국의 독립은 이루었지만 그 후 정작 이들은 서로 등을 지고 말았다. 강력한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애덤스와 각주의 자유를 추구하는 제퍼슨의 정치 이념이 확연히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What do you know about politics? 더군다나 한 정권에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한 사람은 부통령이 되자 이들의 사이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부통령인 제퍼슨은 대통령인 애덤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임기 내내 대통령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며 애덤스의 발목만 잡았다. (1798년) 애덤스는 선전포고 없이 프랑스와 전쟁 상태에 돌입하고, 그와 동시에 간첩, 배신 행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규제법을 승인했다. Stop this nonsense! What do we gain if we provoke France? Now you're telling me what to do? No, I'm just advising you. Don't you think I know what the Alien and Sedition Acts are aimed against the French and the Irish immigrants that are pro-France? Stop it! Just ignore him and push the bills. 제퍼슨은 프랑스와 전쟁을 일으킨 애덤스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면 친불파인 그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이었다. 이후 친불파이자 반연방주의를 표방하는 부통령 제퍼슨 세력은 진영파이자 연방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 애덤스 세력과 거세게 대립했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프랑스와의 갈등이 심화됨은 물론 여론도 악화되어 간다. 그러자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애덤스는 프랑스와 휴전을 하게 되었고, 그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1880년 임기가 만료된 애덤스는 대선에 나섰지만 재선에 실패하고 말다. 그런데 애덤스가 대통령직을 넘겨줘야 할 상대는 바로 제퍼슨이었다. I'm just here to say thank you. What? Why do you need to thank me? You know the old saying,
keep your friends close but your enemies closer? Well, I'm the president now thanks to you, and I'm incredibly grateful. Sly son of a... 대선에서 패배한 애덤스는 제퍼슨이 당선되자 머리끝까지 화가 나 제퍼슨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바로 전날 밤 애덤스는 자신과 뜻이 맞는 인사들을 대거 입각시켰다. 그리고 애덤스는 자신의 국무장관이었던 존 마셜을 연방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존 마셜이 제퍼슨과 극명하게 대립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이었다. 퇴임하기 하루 전 일부러 자기 사람들을 의회에 심어놓은 애덤스. 그 후 애덤스는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제퍼슨과의 인연을 끊어버린다. 한편 대통령이 된 제퍼슨은 새 내각과 번번이 부딪히고 있었다. 특히 제퍼슨에게 앙심을 품은 애덤스의 계략대로 대법원장에 임명해놓은 존 마셜과 제퍼슨은 극렬하게 대립했다. That dumpy Adams doesn't know how to give in, but I'm not giving in either. 그런데 그 후 제퍼슨은 뜻밖의 결정을 하게 된다. 아예 대법원을 대통령의 권한에서 벗어나도록 분리해버린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제퍼슨의 발목을 잡기 위해 애덤스가 만들어둔 심야 내각이라는 꼼수가 미국 역사의 의회, 정부, 법원의 삼권 분립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낳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침불파라는 점을 이용해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를 헐값에 구입한 뒤 미국의 영토를 단숨에 2배로 늘려놓는 공을 세우기에 이른다. Did you see my achievements, John Adams?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1812년 새해 첫날 제퍼슨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It's from Adams the Dumpy. 편지를 보낸 이는 다름 아닌 애덤스였다. 애덤스는 고향에 머물면서도 여전히 제퍼슨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첫 편지가 제퍼슨에게 배달된 이후 무려 14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158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서도 서로를 견제하며 팽팽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1826년 7월 4일 애덤스는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힘겹게 자신의 곁으로 사람을 부른 애덤스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애덤스가 남긴 유언은 바로 Jefferson, the beanpole. Is he still alive? 제퍼슨은 아직 살아있냐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애덤스가 숨을 거두기 약 30분 전 제퍼슨 역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골수에 사무친 정적이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사망한 날짜는 1826년 7월 4일, 바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마련하고 건국의 아버지 중 가장 마지막으로 남겨졌던 두 사람이, 그것도 한때 절친한 친구였고 또한 피말리는 라이벌이었던 제2대 3대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함께 죽은 것이다. 미국 초기 역사에서 가장 극렬하게 대립했던 존 애덤스와 토머스 제퍼슨. 그러나 두 사람의 상반된 정치 이념은 오히려 미국을 발전시키는 데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절대적인 라이벌이었던 이들은 한날 한시의 숨을 거둬 먼 길을 함께 떠나는 숙명적인 동행자가 되었다. 영국의 화가 이안 데이비, 백조의 깃털 위에 그림을 그려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국의 화가 벤 윌슨은 바닥에 붙어있는 껌 위에 그림을 그려 영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리에게 소, 흰소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국 대표화가 이중섭 역시 특이한 곳에 그림을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담배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배종이에 그림을 그리게 된 데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내 형편도 그리 녹록치 못해서 좋은 집은 못 구했네. 가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소. 불편하지만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자, 앉자. 6.25 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을 와 허름한 판잣집에서 지내게 된 이중섭의 가족. 아버지, 배고파요. 태연아, 내일 아침에 아버지가 맛있는 거 이만큼 사다 줄 테니까 오늘은 이만 자자. 착하지? 네. 자, 이리 누워. 빈털털이었던 그들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자, 서둘러요. 예. 이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농태기 필려면 당장 그만둬! 일하겠다는 사람 늘렸으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림만 그리며 살아온 그에게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일하면 일당은 없을 줄 알아. 사장이 딱 해서 오늘만 봐주는 거라고. 알겠어? 가만히 있어보자. 뭘 사다 주면 우리 태연이가 좋아하려나. 아이고, 어서 있어. 뭘 사시려고요? 그 화구 얼마요? 이거요. 여기 좀 비싼 긴데 이거 싸게 드릴게. 가져가 있어. 주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태연아!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었니? 네! 자. 와, 고구마다! 들어가자. 와! 천천히 먹어라.
당신도 좀 드세요. 난 먹고 왔어. 당신아 좀 드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연아, 부인. 안녕.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이중섭은 그곳에서 일본 여인 마사코를 만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인, 괜찮소? 서방님, 언제 오셨어요? 전 괜찮습니다. 근데 서방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일이 많이 힘드신 거예요? 부인, 아무래도 부인은 아이들과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어. 네? 떠나다뇨. 잠시만 일본에 가 계시오. 내 그림도 그리고 날품팔이 돼서 금방 데리러 가겠소. 서방님. 언제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굶길 순 없잖소. 송구스럽지만 잠시만 처갓집에 머물고 있으시오. 결국 지독한 가난은 그들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김씨 고생했어. 네, 고맙습니다. 자, 이씨도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에헤, 안 산다니까 자꾸 그러네. 가서 좀 팔아주십시오. 안 산다. 가족들을 일본으로 떠나보낸 그는 돈을 모으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 않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빠! 태연아! 현수야! 현수야! 현수야. 아빠. 시간이 갈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만 간 이중섭.
아버지,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버진 괜찮다. 우리 태연이나 많이 먹거라. 그가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그림밖에 없었습니다. 그 보아하니 멀쩡한 정신으로 그린 그림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라도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림을 그릴 공간조차 넉넉하지 않았던 그가 최후에 선택한 도화지는 바로 담배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섭의 애타는 가족 사랑에도 불구하고 1953년 도쿄에서 단 5일 동안의 해후를 끝으로 가족들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1956년 40세의 나이에 간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담배 은종이의 그린 그림은 실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으며 은지화라는 새로운 장르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그린 그림 은지화. 그의 그림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그림 속에 담겨진 그의 애절한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따스한 하늘 아래 노선 그림자 기억의 저편을 꺼내 그대를 그린다. 미치도록 사랑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고 홀로 내낀다. 수많은 세월 속에 이렇게 잊혀진데도 그대의 눈물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네. 답답한 이 마음으로 말해 그대는 곁에 없는데 대답하는 사람 없는 질문을 텅 빈 하늘에 보내. 덧없는 순간 사랑과 삶의 인연의 고리의 끝에 그대로 인해 알게 된 긴긴 세월의 빛에 서글픈 얼굴에 비친 지친 진실에 같이 미친 신성대학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더 오리지널 인터넷 카페 시즌I에서 쇼핑문화 상품권을,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출판사 잉글리시 버디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영어친구 IBT 잉글리시 8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마산 명산문구관